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는 종종 영혼을 갉아먹는 관계가 있습니다. 대화를 할수록 내 생각이 틀린 것 같고 내 감정이 하찮게 여겨지며 결국에는 나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망상과도 같은 말과 행동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때로는 가장 강력한 대응일 수 있습니다. 혹시 나르시시스트에게 복수를 꿈꾸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감정적 먹이를 차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복수이자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 삶에서 모든 나르시시스트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직장 동료일 수도, 심지어 가족일 수도 있으니까요. 완전히 연을 끊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들과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거리두기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과거에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반드시 협력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는 아니었지만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지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에 그들에게서 진심 어린 지지와 위로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제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죠. 하지만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저의 취약함은 그들에게 더 좋은 공격거리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냉담한 반응에 상처받고 분노했던 시간이 지나고 저는 제 안의 지혜로운 목소리에 다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피할 수는 없지만 관계를 맺는 방식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과 절대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업무 영역에서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지만 감정적인 공감이나 따뜻한 지지는 제공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한계였죠. 저는 그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랐던 제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 헛된 희망이 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렸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 이후 저는 매우 전략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이 해줄 수 있는 업무적인 도움만 정확히 요청하고 그 외의 감정적인 교류는 일절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치 수십 킬로그램의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지고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 수용의 힘입니다. 상대방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저런 사람이라는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의 뛰어난 한 가지 면을 보고 그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길 기대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유능하면서 동시에 따뜻하고 공감 능력도 뛰어나길 바라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특정 분야에서는 매우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인격적으로는 미성숙한, 균형 잡히지 않은 존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능력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들의 인격까지 감당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 전략적 접근법을 연인이나 가족과 같은 가까운 관계에 적용하기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나 기분이 좋을 때 해줄 수 있는 행동들, 딱 거기까지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부를 묻거나 감정을 헤아려주는 것과 같은 행동은 애초에 기대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스마트폰의 앱과 같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매우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 비유는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카카오 택시 앱은 택시를 호출하는 기능만 수행합니다. 배달의 민족 앱은 음식을 주문하게 해줄 뿐이죠. 우리는 그 앱들에게 오늘 하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위로해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기능에만 충실하길 바랄 뿐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나르시시스트들은 우리를 그렇게 앱처럼 대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얻기 위한 도구 혹은 감정적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죠. 그들은 칭찬이 필요할 때, 감정 쓰레기통이 필요할 때 우리를 실행시킵니다. 이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물론 이 앱과 같은 관점을 모든 관계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분명 따뜻하고 진실하며 온전한 인격체로서 우리와 교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그런 깊은 유대를 기대할 때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적 관계에서 오는 실망과 탈진을 매일같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나르시시스트를 다루는 또 다른 강력한 기술인 그레이록, 즉 회색 돌멩이 기법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레이록의 핵심은 말 그대로 스스로를 회색 돌멩이처럼 재미없고 아무런 반응도 끌어낼 수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짧고 건조한 대답, 최소한의 감정 표현으로 상대방이 흥미를 잃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방법을 너무 극단적으로 사용하여 아니오처럼 단답형으로만 대답하며 냉랭한 분위기를 풍기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는 오히려 상대방을 자극하여 더 큰 비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레이록의 가장 진화된 형태이자 궁극적인 경지인 반응하지 않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응하지 않기는 단순히 침묵하거나 충격으로 몸이 굳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그들이 가스라이팅을 할 때, 당신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주장할 때, 당신의 감정과 의도를 멋대로 재단하고 거짓말을 늘어놓을 때, 그 모든 것을 들으면서도 내면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강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전략적 해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복수하고 싶으신가요? 바로 이 반응하지 않기가 최고의 복수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감정적 반응이야말로 그들의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흡혈귀에게 피와 같은 것이죠. 당신이 화를 내고 상처받고 억울해하는 그 순간 그들은 비뚤어진 방식으로 당신의 관심을 확인하며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당신의 격한 반응은 그들의 눈에 당신을 이상하고 불안정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고 그들은 경멸과 조소가 섞인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거봐, 넌 정말 통제불능이야. 그들의 거짓말과 가스라이팅이라는 허구의 세계에 당신이 반응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에게 산소를 공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기는 바로 그 산소 공급을 끊어버리는 행위입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고 이런 감정적 조종을 견뎌내는 것은 내 건강을 해치는 일입니다. 실제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생존자들 중에는 만성 통증이나 자가면역 질환 등 신체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감정적 억압은 단순한 스트레스를 넘어 우리 문화에서 말하는 화병과 같은 신체적 증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반응하지 않기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당신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명료함을 얻게 됩니다. 당신은 그 나르시시스트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조작적이며
기만적인 존재인지를 거품이 거친 맨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그 실체를 보고 나면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비난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하고 함께 진흙탕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역설적으로 그들의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하는 꼴이 됩니다. 마치 그들의 말이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다가와 자신이 나폴레옹이며 바빌론의 공중정원에서 투탕카멘 왕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리고 굳이 그와 논쟁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감정을 멋대로 정의하고 있지도 않았던 일을 꾸며내며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폴레옹을 자처하는 사람과 얼마나 다를까요?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둘 다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망상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수년 동안 그 광기에 어울려주며 에너지를 낭비해왔습니다. 진정한 그레이록, 즉 반응하지 않기를 실천하는 순간 게임은 끝납니다. 체크메이트입니다. 물론 그들은 분노할 것입니다. 당신의 무반응은 그들을 더욱 조작적이고 잔인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은 한 가지 명확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그저 싸움을 원했던 것이구나. 슬픔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는 명료함이 남습니다. 때로는 고요히 멈춰서야만 주변의 모든 소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당신이 반응을 멈출 때 비로소 관계의 실체를 똑똑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들과 계속해서 얽히는 이유는 그것이 비록 끔찍하고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어떻게든 관계를 유지시키고 있다는 착각을 주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반응을 멈추는 순간 그 환상은 깨지고 당신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관계를 대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반응하지 않기는 당신의 몸과 마음에 큰 부담을 줍니다. 우울감, 불안, 탈진은 흔한 부작용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벗어날 수 없는 고리에 갇혀 있다면 이 고통스러운 시작은 당신에게 이 관계의 전체 그림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하고 나면 당신은 그들을 볼 때마다 두려움과 피로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과 피로는 당신에게 보내는 소중한 신호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그로부터 배우십시오. 나르시시스트들은 아주 뛰어난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들에게 거짓말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본능적인 행위와 같습니다. 거짓말은 그들의 과대하고 허황된 자아상을 지탱하는 비계와도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비계를 해체하려고 시도한다면 그들의 자아 전체가 무너져 내릴 것이고 그들은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 당신에게 엄청난 분노를 쏟아낼 것입니다. 당신이 은행 명세서나 사진, 문자 메시지와 같은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그들의 거짓말을 지적한다고 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대하는 통쾌한 아하의 순간이나 진심 어린 사과는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얻게 될 것은 분노, 부인, 그리고 더 많은 거짓말뿐입니다. 결국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들이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신뢰가 전혀 없는 사람과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저는 여러분께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공격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되 그것을 나의 가치와 연결시키는 개인화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이 당신에게 당신은 화성에서 온 못생긴 외계인이야 라고 소리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기분은 나쁘겠지만 당신은 그 말을 개인화하여 스스로가 정말 화성에서 왔다고 믿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말은 당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그들 내면의 혼란과 불안이 투영된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연습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면 당신은 놀라울 정도로 강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쏟아내는 차갑고 혹독한 말들이 마치 나를 향한 것이 아닌 그저 굳은 비바람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비바람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 부는 것이 아니듯 그들의 말도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연약함을 보호하기 위한 몸부림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 나눠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연대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나눔이 더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당신의 삶의 지혜와 평온이 늘 함께